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엠코 테크놀로지입니다. 티커 심볼로는 AMKR이죠. 네, 맞습니다. AMKR. 최근에 그 투자은행 DA 데비덴스에서 이 엠코의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올렸어요. 기존 30달러에서 40달러로요. 그러면서 매수 등급은 또 유지를 했고요. 네, 상당한 폭의 상향 조정이었죠. 이게 시장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가격 조정, 그 이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엠코가 이 기술 산업 그리고 요즘 계속 이야기 나오는 그 지정학적인 흐름 속에서 뭔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로도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실적만 보고 올린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엠코라는 회사의 진짜 가치, 또 미래 가능성, 특히 그 미래 기술의 핵심 조력자, 영어로는 이네이블러라고 하죠. 네, 이네이블러, 핵심 조력자. 네, 바로 그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좀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명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DA 데비슨이 목표가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린 결정적인 배경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료들을 쭉 보니까 최근에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엠코어의 2025년 3분기 실적, 이게 시장의 예상을 확실히 뛰어넘는 아주 좋은 수준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 일단 매출을 보면요. 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무려 31%나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9억 9천만 달러. 와, 31% 증가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한 19억 3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은 거죠. 네네. 매출도 매출이지만 보통 주당 순이익 EPS를 많이 보잖아요. 그건 어땠습니까? EPS는 더 놀라웠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0.51달러를 기록했어요. 0.51달러요? 네, 시장 예상치가 보통 0.42달러에서 0.43달러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것보다 아주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와, 예상치를 거의 20% 가까이 상회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실적을 잘 나오게 한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바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강력한 성장을 이끈 동력이 뭐였냐? 바로 첨단 패키징,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 분야의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첨단 패키징이요? 네, 이 첨단 패키징 부문에서는요, 이번 3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매출이요? 네, 그러니까 엠코가 현재 이 기술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지점, 바로 거기서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첨단 패키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많이 쓰이는 건가요?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들이죠. 인공지능, AI 가속기 칩이라든지 아니면 고성능 컴퓨팅, HPC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에서 요구하는 고성능 반도체들 있잖아요. 네네, AI, HPC 많이 들어봤습니다. 바로 그런 최첨단 반도체들을 만들 때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필수적이거든요. 칩들을 더 작게 만들면서도 성능은 극대화해야 하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AI나 HPC 같은 첨단 산업의 성장이 곧 엠코의 첨단 패키징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증명된 셈이죠. 3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고 특히 그 핵심 동력이 첨단 패키징 분야였다는 점, 이건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 전망 가이던스를 보니까요. 예상 순매출이 17억 7,500만 달러에서 18억 7,500만 달러 사이라고 제시되더라고요. 이게 3분기 실적 19억 9천만 달러보다는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숫자만 보면 3분기보다는 조금 낮아진 수치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장세가 꺾이는 신호는 아닐까요?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좋은 지적이신데요. 4분기 가이던스가 3분기 실적보다는 낮게 지시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드시 성장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죠? 우선 반도체 산업에는 어느 정도 개설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분기별로 수요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특정 대형 고객사의 프로젝트 일정 같은 요인들이 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계절성이나 특정 프로젝트 영역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제시된 4분기 가이던스 범위가요. 현재 시장의 기대치,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에는 대체로 부합하거나 오히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아,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이 정도 수준의 4분기 실적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3분기가 워낙 어닌 서프라이즈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갑작스러운 실적 악화나 성장 둔화의 신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된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분기가 너무 잘 나와서 상대적으로 4분기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맞는 수준이다. 그렇죠. 급격한 하락을 예상하는 시그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14.3%로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수익성이 약간 나빠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 매출총 이익률 감소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은 맞아요. 이게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공장 가동 준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단기적인 이익률 변동보다는 전체적인 재무 건전성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베스팅 프로 같은 외부 전문 분석기관들의 평가를 보면요. 엠코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을 양호, 그러니까 굿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외부 평가가 양호 등급이군요. 네, 여러 재무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회사가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운영 능력도 잘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률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회사의 재무적인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특히 엠코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가 계속 필요한 산업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엠코는 아직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다른 측면도 한번 살펴보죠. 그 리더십에도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아, 네. CEO 교체 소식이 있었죠. 네, 현재 CEO인 기엘 루튼이라는 분이 올해 말에 은퇴를 하고 그 후임으로 케빈 엥겔이라는 분이 온다고 하던데요. 이분은 엠코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최고 운영 책임자 COO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부 승진이죠. 보통 내부 승진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이끄는 거니까요. 그런데 혹시 다른 시각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좀 더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인물 영입이 때로는 조직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또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하지만 현재 엠코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적인 방향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번 내부 승계가 저는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아,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어떤 점에서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안정성입니다. 20년 이상 회사에 몸담으면서 운영 전반, 특히 CEO로서 생산과 기술 운영을 총괄해온 인물이잖아요, 케빈 엥겔이. 네, 베테랑이죠. 그렇죠. 그런 베테랑이 CEO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경영 공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장기 전략, 특히 첨단 패키징 중심의 성장 전략을 흔들림 없이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죠. 아, 전략의 연속성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 반도체 산업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또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런 전략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가 바뀔 때마다 전략이 크게 흔들리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이미 검증된 운영 능력을 갖춘 베테랑 CEO의 승계는 현재 엠코에게 가장 필요한 안정성과 연속성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부 승계가 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체력, 그러니까 실적, 재무, 리더십 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엠코가 경쟁하고 있는 이 운동장 자체는 어떤지 한번 보죠. 바로 반도체 후공정, OSAT 시장 말입니다. 네, OSAT,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의 약자죠. 그렇죠. 아무리 엠코라는 선수 개인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 선수가 뛰는 리그 자체가 전망이 밝아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OSAT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 바로 그 지점이 엠코의 미래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OSAT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오, 매우 밝다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요. 전 세계 OSAT 시장 규모가 2025년부터 향후 몇 년간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하죠. 네, CAGR. 이 연평균 성장률이 낮게 잡아도 한 5.4% 정도, 그리고 높게 보는 기관은 무려 11.57%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와, 연평균 성장률이 두 자릿수까지 예측이 된다고요? 5.4%도 사실 낮은 성장은 아닌데 11.57%면 정말 높은데요? 그렇죠. 이게 전체 반도체 시장의 예상 성장률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성장세입니다. 그만큼 OSAT 시장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아주 유망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OSAT 시장의 강력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걸까요? 뭔가 특별한 동력이 있나요? 네, 그 핵심 동력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첨단 기술들의 확산입니다. 첨단 기술들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첫째는 역시 인공지능, AI의 확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이제는 PC, 스마트폰, 자동차까지 AI 기능이 탑재되고 있잖아요. 네, AI는 정말 어디에나 있네요. 그렇죠. 둘째는 오지 통신망의 보급 확대입니다. 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하죠. 셋째는 자동차의 전장화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나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종류와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 반도체 시장. 이것도 정말 크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물 인터넷, IoT라고 부르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오고 있죠.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등등. AI, 5G, 자동차 전장, IoT. 정말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작으면서도 성능은 더 뛰어나고 전력은 더 적게 소모하는 그런 고성능 고효율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칩. 네. 그런데 이런 차세대 반도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웨이퍼 위에 회로를 잘 그리는 전공정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들어진 칩들을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테스트해서 최종 제품으로 만드느냐, 즉 후공정 기술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전공정에서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후공정, 즉 패키징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그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AI, 5G, 자동차, IoT 같은 분야에서 요구하는 반도체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여러 개의 다른 기능을 하는 칩들을 하나처럼 묶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엠코가 강점을 보이는 첨단 패키징 기술의 역할이 결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기술의 진보 자체가 OSAT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의 성장을 아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수요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시장 전망이 밝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성장하는 OSAT 시장, 특히 그 안에서도 가장 뜨거운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엠코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다지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첨단 패키징 잘한다는 말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좀 더 구체적인 기술 이름이나 특징 같은 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엠코가 그냥 막연히 첨단 패키징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내에서도 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 장벽이 높은 특정 분야들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AI 가속기나 고성능 컴퓨팅, HPC 칩의 필수적인 기술인데요. 바로 2.5D 및 3D 패키징 기술입니다. 2.5D, 3D 패키징이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마치 아파트처럼 칩들을 쌓아 올리거나 아니면 아주 가깝게 옆으로 붙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작은 칩들, 이걸 칩렛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칩렛들을 수직으로 쌓거나 3D, 아니면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중간 기판 위에 수평으로 아주 가깝게 배치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아, 칩들을 쌓거나 옆으로 붙인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죠? 칩들 간의 데이터 이동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겠죠.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데이터 전송 속도는 빨라지고 지연 시간은 줄어들고 또 전력 소모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고성능 AI 칩 같은 데는 정말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와, 정말 첨단 기술이네요. 엠코가 이걸 잘한다고요? 네, 이 2.5D 3D 패키징 분야에서 엠코는 세계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대표적인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둘째로는 Fan-out Wafer Level Packaging, FOWLP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Fan-out Wafer Level Packaging.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건 어떤 기술인가요? 이건 칩의 전기적 연결 단자, 그러니까 입출력 I/O 단자를 칩의 원래 면적 바깥으로 마치 부채처럼 펼쳐서 재배치하는 기술입니다. 웨이퍼 상태에서 패키징 공정을 진행하고요. 단자를 칩 바깥으로 빼낸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단 더 많은 수의 I/O 단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칩 성능이 좋아질수록 외부와 주고받아야 할 신호가 많아지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I/O 개수를 늘릴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장점이 전체 패키지의 두께를 아주 얇게 만들 수 있고 크기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능도 좋고요. 더 얇고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럼 혹시 스마트폰 같은 데 많이 쓰이나요? 정확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같은 고성능 모바일 칩에 이 FOWLP 기술이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엠코는 이 FOWLP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오, 2.5D, 3D에 이어서 FOWLP까지. 또 있습니까? 네, 하나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CoWoS, COWOS 같은 기술입니다. Chip on Wafer on Substrate의 약자인데요. 코어스. 이건 또 뭔가요? CPU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같은 로직 칩이랑 그 옆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아시죠? 네, HBM. 요즘 정말 핫하죠. 네. 그 HBM을 하나의 기판 위에 보통 실리콘 인터포저를 매개로 해서 아주 가깝게 그리고 매우 촘촘하게 연결해서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로직 칩과 메모리 간의 병목 현상을 최소화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는 거죠.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입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엠코가 이런 코어스 관련 기술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네, 엠코는 TSMC의 코어스와 유사한 자체적인 고성능 패키징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양산 능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는 TSMC가 압도적인 강자이긴 하지만 수요가 워낙 폭증하고 있어서 엠코 같은 후발주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2.5D, 3D, FOWLP, 코어스 계열 기술같이 정말 하이엔드급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엠코가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엠코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분석 자료들도 이런 엠코의 강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IDC 같은 유명 시장 조사기관의 분석을 보면요. 앞으로 AI 가속기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코어스나 이와 유사한 첨단 패키징에 대한 주문이 공급을 초과할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정도라고요. 네. 그러면서 엠코 같은 OSAT 업체들이 이 첨단 패키징 관련 주문을 적극적으로 수주하면서 2025년 OSAT 시장 전체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략 8% 정도 성장을 예상하더군요. 오, 엠코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거라는 예측이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투자은행인 니덤의 보고서를 보면요. AI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문의 성장을 엠코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전장화 추세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니덤에서도 엠코 목표 주가를 37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아, 자동차 쪽 성장성도 높게 보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엠코는 지금 가장 유망한 두 개의 큰 축, 바로 AI와 자동차라는 강력한 쌍끌이 엔진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패키징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와, 2.5D, 3D, FOWLP, CoOS. 정말 듣기만 해도 첨단 기술의 집약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기술적인 리더십이 있다는 건 정말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런 기술적인 강점 외에 혹시 좀 더 큰 판에서 예를 들면 국가 간의 경쟁 구도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 같은 지정학적인 요인들도 엠코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요즘 특히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엠코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기술적인 측면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정학적 측면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나요? 바로 엠코가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대규모의 새로운 첨단 패키징 및 테스트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 애리조나 신공장 건설. 네, 그 소식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군요. 네, 이건 단순히 생산 능력을 좀 더 늘린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매우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 투자 결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절인약적 의미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애리조나 투자가 현재 미국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반도체 및 과학법, 흔히 칩스법, CHIPS and Science Act라고 부르는 법안이죠. 네, 칩스법 많이 들어봤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는 법이죠. 맞습니다. 미국 영토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또 관련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엠코의 애리조나 신규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는 이 칩스법의 목표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움직임이죠. 아, 그럼 엠코도 이 칩스법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상당한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지원 가능성, 이게 첫 번째 전략적 의미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더 거시적인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이나 미중 갈등 같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다들 경험했잖아요. 네, 정말 그랬죠. 공급망 대란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주요국들이 이제는 반도체처럼 국가 안보나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의 생산 역량을 다른 나라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국 내에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된 겁니다. 이른바 공급망 재편 혹은 자국 우선주의 흐름이죠. 네, 그런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죠. 바로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엠코는 선제적으로 미국 본토에 최첨단 후공정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걸 넘어서 미래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하고 오히려 그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심화될 수 있는 국가 간의 기술 경쟁이나 보호무역주의 같은 흐름 속에서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위험은 줄이고 안정성은 높인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특히 엠코의 주요 고객사 중에는 애플 같은 북미 지역 기반의 대형 테크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들 고객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핵심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후공정 파트너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 내에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력도 용이해지고 공급망 관리도 수월해지겠죠. 네, 고객사와의 관계 강화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메이드 인 USA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엠코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전공정 업체들, 인텔 TSMC 애리조나 공장, 이 미국 내에서 칩을 만들면 그걸 받아서 바로 옆에서 엠코가 첨단 패키징을 해서 최종 제품으로 완성하는 그림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정말 그림이 그려지네요. 미국의 반도체 자립 전략에서 후공정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엠코를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넘어서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기술 조력자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정학적 가치가 앞으로 엠코의 기업 가치에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정학적 기술 조력자.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히 칩을 포장하고 테스트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혁명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거대한 미래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구현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저는 그 조력자라는 표현이 엠코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정말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조력자. 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되고 아무리 혁신적인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나온다고 해도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반도체 패키지가 없다면 그건 그냥 연구실 안의 기술일 뿐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드웨어가 따라주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도 힘을 못 쓰니까요. 맞습니다. 엠코는 바로 그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 즉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그 마지막 단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지정학적인 순풍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엠코의 가치를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숫자 넘어 좀 더 깊고 좀 더 다차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기술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측면이 맞물려서 엠코의 가치를 새롭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엠코는 첫째,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양호한 재무 건전성으로 입증된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고 또 안정적인 리더십 승계까지 이루어졌고요. 네, 내부적인 체력이 튼튼하죠. 둘째, AI와 자동차라는 거대한 성장 동력이 이끄는 OSAT 시장, 특히 그중에서도 핵심인 첨단 패키징 분야, 2.5D, 3D, FOWLP, CoOS 등에서 확실한 기술적 리더십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요. 네, 시장 내에서의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 미국의 칩서법과 맞물린 애리조나 신규 공장 건설을 통해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지정학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도 잘 대응하고 있죠. 자, 이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맨 처음 이야기했던 DA 게이비드슨의 목표 주가 상향, $40라는 가격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이게 합리적인 수준일까요? 아니면 혹시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까요? 특히 아까 자료에서 봤듯이 최근 6개월 동안 엠코 주가가 무려 80%나 급등했다고 하던데요. 네, 80% 상승. 이 정도면 이미 이런 좋은 점들이 주가에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주 합리적이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입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80%나 올랐다는 것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습니다. 혹시 너무 고평가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하지만 쟤는 DA 데이비덴스의 이번 목표가 상향 조정을 단순히 지난 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에 대한 단기적인 반응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엠코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체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가치 재평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가치 재평가의 시작이다. 어떤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봤다는 의미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업 내부 차원에서의 견고함입니다. 꾸준한 실적 성장, 안정적인 재무 구조, 그리고 잡음 없는 매끄러운 경영 승계. 이런 것들이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건 기본 바탕입니다. 네, 펀더멘탈. 둘째는 산업 및 시장 차원에서의 독보적인 위치입니다.
AI와 자동차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OSAST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이 파도 위에서 엠코는 그냥 파도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첨단 패키징이라는 가장 좋은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의 맨 앞에서 능동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성장성이죠. 네, 성장 동력.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거시적 지정학적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선견지명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 시대적인 거대한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정확하게 읽고 애리조나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다가올 지정학적 순풍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미래의 안정성과 기회 요인이죠. 내부 역량, 시장 내 위치, 그리고 거시 환경 활용 능력. 이 세 가지가 다 긍정적이라는 거군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차원, 기업 내부의 펀더멘털, 시장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거시 환경 속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이 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판단이 이번 DA 데이비슨의 목표가 상향 조정에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시너지 효과. 그렇죠. 예를 들어 튼튼한 재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애리조나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투자를 통해 지정학적 이점을 얻고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첨단 패키징 수주를 더 늘리고 그 결과 실적이 더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요소들이 연결되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 따라서 엠코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단순한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 제공업체 OSAT가 아니라 미래 기술 혁신의 가장 중심에서 지정학적인 변화의 흐름까지도 올라탄 그런 핵심적인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핵심 기술 기업으로의 진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현재 주식시장은 이러한 엠코의 다차원적인 진화와 그 안에 담긴 복합적인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까요? 그게 핵심 질문이겠네요. 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는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앞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40까지 올린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80%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하지만 그 상승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평가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네요.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와 다층적인 가치를 고려하면 현재 주가 수준이 반드시 고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만 그럼요, 당연하죠. 자, 오늘 저희는 엠코 테크놀로지 티커 AMKR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먼저 인상적이었던 3분기 실적과 양호한 재무 건전성이라는 튼튼한 기본기부터 시작해서요. AI와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의 강력한 기술 리더십, 2.5D, 3D, FOWLP, CoreOS 같은 기술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기술력이 핵심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칩스법과 연계된 애리조나 신규 공장 건설을 통한 전략적인 지정학적 포지셔닝까지 정말 여러 겹의 레이어를 통해서 엠코라는 기업의 현재 상태와 또 미래 가치를 다각도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단순한 반도체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기술, 예를 들어 더 발전된 AI나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핵심적인 조력자, 이네이블러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부각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력자라는 키워드가 엠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정말 유익한 분석과 통찰을 나눠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야기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첨단 패키징 기술이 현재로서는 AI나 자율주행 같은 미래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핵심 병목 기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현재는 2.5D, 3D나 FOWLP, CoreOS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 최전선에 있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원래 끊임없이 진화하고 또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첨단 기술이 내일의 표준 기술이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고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에 가까워지고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들이 등장했을 때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엠코와 같은 패키징 기업들이 다음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기술적인 병목 현상 혹은 가장 중요한 혁신의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의 기술적 병목 현상이나 혁신 과제. 네,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이미 수많은 칩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 집적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칩 속력이 더 높아지면 이 발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냉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음 병목이 될 수도 있고요. 아, 열 관리 문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 예를 들어 빛을 이용해서 칩 내부나 칩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자 패키징, 포토닉 패키징 같은 새로운 방식의 칩 연결이나 패키징 구조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 빛을 이용한 패키징. 혹은 기술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다거나 공정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 같은 것들이요. 아, 지속 가능성. 이것도 정말 중요한 화두죠. 네, 이렇게 다음 세대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세대 패키징의 과제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은 앞으로 미래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이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또 어떤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가 생겨날지를 예측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현재 첨단 기술 넘어 다음 세대의 기술적 과제는 무엇일까? 오늘 나눈 엠코 이야기에 더해서 미래 기술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결정이나 기술 트렌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